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올해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8% 오른 9,864로 만선에 130여 포인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영국만 소폭 오른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내리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인플레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낙관적인 수요 전망으로 달러 강세 악재를 극복하며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1월 인더분 WTI는 0.1% 오른 배럴당 71달러 77센트에 마쳤습니다. 한중일 정상들이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개국 공동 FTA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상관학 공동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다우의 경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0.8% 올라 9,864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0.7% 상승해 2,139로 끝이 났는데요.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가 올 최고치를 경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IBM, 인텔 등과 같은 기술주의 굵직굵직한 또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뉴욕 증시 전망과 함께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어떻게 끝이 났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나오셨네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하니까 이제 상승세를 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실적 발표가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증시는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그 벤 버냉키 연준의 의장이 그 긴축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는 그 경우를 볼 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장 초반에 흔들렸던 주가가 장 후반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분봉 차트인데요. 하루 종일 미국 금요일 주가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에 벤 버냉키 의장의 그 달러 반등의 그 금리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장 초반 분위기는 좀 안 좋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주에 대한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올라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0.8% 상승했고요. 기술주는 0.72%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S&P 500 지수는 0.56%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는 지금 3주째 계속 3주 만에 상승을 했고 다우 지수는 그 주간 마감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2년 전에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도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3주 만에 드디어 다우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도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내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큽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장 중간에 있었던 기술주에 대한 성적을 보면은요. 바클레이즈가 IT 하드웨어 섹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방크가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검색 대표주이고 인터넷 대표주인 구글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텔, IBM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1.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점점점 확대를 하면서 일중 최고점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에 앞서서 차트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거를 본다라면 전약 후강, 그러니까 장 초반엔 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경기가 회복하게 되면은 긴축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그래도 잘 점수를 잘 따면서 그 금융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분이 바로 미국의 연준리 의장, 중앙은행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입니다. 예. 벤 버냉키 의장이 한번 나와서 이 발언할 때마다 이제 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무게가 있는 발언인데요. 벤 버냉키 연준리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통화 조절적 정책 기간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번역된 것입니다만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경기가 그만큼 완전히 회복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경기 회복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세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발언은 좀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 통화 조절책에 대해서 금리를 사용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후반 발음이 중요합니다. 경기 전망 개선 시에는 긴축 정책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때는 금리 정책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연준리 벤 버냉키 연준리 의장이 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장 초반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기술주들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의 긴축 정책 관련 발언 때문에 결국 달러화는 또 반등을 했는데, 전날은 14개월 내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유로화 대비 지금 2달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품주가 또 덩달아 약세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예. 금값이 온스당 한 1,000달러, 1,061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온스당이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로 하면 한 5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시중에서도 돌잔치에 돌반지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금값이 우리나라 한 돈에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갔기 때문에 네. 금값이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데요. 예. 이런 상품주에 몰리던 수요가 이제 벤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화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해서 달러화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해줬고요. 달러화는 지금까지 고점 우리나라 원화로 얘기하면 한 1,500까지 1,600원, 달러당 1,6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1,100원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상당히 달러화가 많이 하락해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화가 반등하게 됐는데,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이제 최근에 오르던 금값이라든지 상품주들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엿새 만에 하락하게 됐고, 예. 관련 상품주들도 모멘텀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금속 관련주들이 내리게 됐습니다. 알코아라든지 센츄리라든지 맥모란, 뉴몬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 구리라든지 금속 관련 대표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3,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흐름이 좌우가 될 전망인데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 알코아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다우가 연중 최고치로 마감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게 되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탄다면 다우가 만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기업들 이제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주요 스케줄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장 후반부터 계속 밀어올린 배경에는 역시 이제 기술주입니다.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요. 인텔이라든지 IBM이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이런 기술주 대표주들이 지금 현재 포진해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13일에는 인텔과 존슨앤존슨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기술주와 은행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일에는 JP모건 체이스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15일에는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15일에 역시 구글과 IBM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제너럴 일렉트릭, 메릴 린치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은행주라든지 기술주들은 그 기대감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그 기술주, 은행주 대표주들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번 주는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의 2주차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업종 또 은행업종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들 또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면은 한 단계 쑥 뉴욕 증시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표 발표도 여전히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발표들이 조금 적은가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네, 그 발표되는 숫자는 적지는 않은데요. 네.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는 않습니다. 14일에 9월 달에 수입 물가라든지 수출 물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가 예상이 돼 있는데 그동안 자동차 보상으로 인해서 이런 소매 판매가 굉장히 그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월에는 자동차 보상 판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중고차에 대한 보상 판매가 없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기업 재고 역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14일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는 크게 뭐 좋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5일에는 죽은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게는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어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 같은 날 발표됩니다. 필라델피아 10월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고 10월에 그 뉴욕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역시 그 경기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썩 좋게 기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같은 날 발표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가동률,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도 16일 날 발표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은 좋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경기 지표는 그다지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이번 주 미국 쪽의 경제 지표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때문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주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 유가 움직임 또 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는 경기에 대한 그리고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71달러까지 넘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 이 원유의 적정 주가는 75달러라고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6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던 유가가 다시 이제 70달러대로 넘었었고요. 환율은 지금까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환율이 높았던 환율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준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달러화는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화도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10일이었죠. 한중일 3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FTA 체결 필요성에 모두들 공감하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그 3개국 간에는요,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3개국 간 자유무역 체결에 대한 논의는 2, 3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예. 3개국 정상들은 FTA 체결을 위한 민간 논의를요,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앞서 3개국 정상은 삼국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발족시켜서 이를 FTA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중일 3개국 간 FTA가 성립되면요, 동아시아 거대 삼국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글로벌 무역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울러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FTA 외에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됐거든요. 네. 주요 협력 방안을 보면요, 일단은 한중일 FTA 외에 한국의 정경련 또 일본의 게이달련 등 삼국의 재계인사들이 모여가지고요. 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해서 상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도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 기지를 구축을 하고요. 네. 수자원 관련 장관 협의체 설립 등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G20 회의뿐만 아니라 내년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군요. 자, 그렇다면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한데 3개국 간에 다소 온도차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해서요, 3개국 정상이 원론적인 데는 합의는 했는데요. 예. 강론에서는 다소 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은 3개국 간 FTA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체결을 희망하는 쪽이고요. 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FTA를 체결하자 그런 입장인데요. 우선 3개국 간의 입장차를 정리해 보면요. 우선 일본은 당장이라도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를 보면은 3개국 가운데 기술 수준이 일본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FTA 체결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요. 또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 등 개별 국가별로는 FTA가 어렵기 때문에요. 또 일본 기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 중국이나 소극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3개국 간 FTA 체결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자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은 일본과 기술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이런 거한테 좀 눈길을 끄는 게 한중일 3개국 FTA와 별개로요. 예.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가능성이 더욱 무르익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FTA 체결 시요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서 예. FTA 밀려와서 우리 농산물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중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FTA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 FTA에서 되게 우호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중일 3개국 FTA 체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요. 예. 한중 FTA 체결은 좀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작 한중일 FTA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한중 FTA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중 FTA의 경우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거든요. 예. 2, 3년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협상을 할 때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 FTA 체결 과정에서요, 더욱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한중 FTA가 더 빨리 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산업계나 농업계는 이제 한중 FTA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가 됐기 때문에요. 전문가들 의견에 비하면은 아마 올해 협상에 들어가면 내년 타결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계나 산업계나 또 농업계 모두 다가올 한중 FTA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쪽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DTI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신규 분양 시장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받은 인천의 영종 그리고 청라지구가 동시 분양을 앞두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영종과 청라지구 분양이 곧 시작되는데요.
그 입지도 그렇지만 그 지적하신 대로 그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요. 예. 또 그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전매 제한이 1년에서 3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세부 분양 일정을 보면은 그 오는 16일에 그 견본주택이 동시에 개관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그 청라는 오는 20일에 치러집니다. 네. 또 영종은 2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청약 날짜와 그 당첨자 날짜 발표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한 사람이 그 영종에 청약할 수도 있고 그 청라에 청약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분양 가구 수는 그 영종이 한 8,800가구 정도 되고요. 그 청라지구가 한 2,500가구 정도 됩니다. 네. 자, 인천 청라지구의 동시 분양, 영종도 이제 함께 동시 분양에 들어가는데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요. 또 투자자들, 약간 투기적인 수요도 아마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분양가 그리고 업체별 분양 계획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부 분양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은 그 영종지구는 그 3.3 평방미터당 평균 이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는 그 인근 그 송도 국제 신도시나 그 청라지구보다는 다소 낮은 분양가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청라지구는 그 올 상반기 한 청라지구에서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 상반기 분양가 비슷한 그 3.3 평방미터당 한 1,100만 원대 이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종이나 청라가 단점은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진 대형 건설사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일단은 그 분양 계획을 좀 단지별로 보면요. 그 영종지구에서는 그 동보주택하고요. 그 신명종합건설, 그 우미건설, 한라건설, 또 한양현대건설 등 그 6개 업체가 그 8개 불러서 공급에 나서는데요. 네. 그 평형은 그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주로 그 소형 평형대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이번 그 영종지구에서 동시 분양되는 주택은 주로 상업 지역에 밀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그 청라지구에서는 그 제일건설, 동물건설, 또 반도건설 등 그 3개 업체가 한 2,500가구를 분양하는데요. 특징은 이제 평형이 전부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게 좀 특징입니다. 예. 그 30평형 이상으로 구성된 것이 그 영종지구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그 두 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요. 그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그 청라는 그 최소 45점, 그 영종은 한 40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융계 소식인데요. 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에 사실상 금융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상시 펀드를 만든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사실 사는 여러 대기업들의 주채권 은행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이제 민영화 되게 되면은 국책은행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국책은행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그 활발한 구조조정 활동을 M&A가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요. 예. 그 현재 그 산은의 그 이제 그 세부 방안을 보면요. 그 산업은행과 투자자가 서로 자금을 모아서 그 선제적인 구조적인 펀드를 결성을 하고요. PF를 결성하고요. 이 PF를 통해서 그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그 인수합병 등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그 국내 은행 중 아마도 그 기업 구조조정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이 그 민영화 이후에 그 국책은행의 짐을 벗고요. 그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 나설 경우에는 그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사는 선제적 PF를 통해서 계열사를 뭐 매각해서 대기업의 이익 배분도 해주고 말백 옵션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또 이 상시 구조조정 펀드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말 어떤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아마도 그 경기부처 국감이 주요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 초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 국감이 예정돼 있고요. 네. 또 15일에는 한국은행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그 출구 전략하고 그 한은법 개정 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 14일에는 그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고요. 또 15일에는 그 9월 습질 물가 동향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달러 반등에 따른 상품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IBM 또 인텔, 구글 등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임박한 가운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라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우는 그냥 상승세가 아니라 0.8% 오르면서 9,864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